충격적인 일이 중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실에서 국제문화를 연구하는 박사가 있는데 현재 1억 명이 넘는 성인 문맹 문제라는 암울한 숫자들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의 어려운 한자들보다는 한글을 도입해보자는 놀라운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이 주장을 강력히 드러내며 중국 정부와 대립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심각성을 모른 채 외면하려고만 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실험을 시도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한글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 이렇게 도전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 이름은 자크 르블랑 박사입니다. 상하이 국제문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평생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지 연구해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제 책상 위에 있는 안 좋은 숫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중국에는 아직도 많은 성인들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해력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성인 4명 중 1명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연구했는데도 우리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전통적인 교육 방법들이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 사무실은 벽에 걸린 시계의 작은 똑딱 소리만 들리고 조용했어요. 창문을 통해 상하이의 건물들이 보였죠. 일부는 아주 오래되고 전통적인 건물들, 다른 것들은 새롭고 현대적인 건물들이었어요. 이 도시처럼 제 연구도 옛 방식과 새로운 아이디어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그 고요함이 깨졌어요. 제 팀의 젊은 연구원인 리 샤오핑이 밝은 눈빛으로 들떠서 들어왔어요. 르블랑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걸 찾았어요. 그가 말하며 연구 논문을 제 책상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대만의 연구자들이 한글 문자 체계를 사용해서 성인들에게 읽기를 가르치고 있었대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저는 찡그렸어요. 한국 문자라고요? 저는 항상 한국 문화가 그다지 독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들의 문자 체계가 우리의 문해력 문제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간단한 소리 기반 시스템일 뿐이야. 제가 불만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어떻게 중국 문자의 깊이와 역사에 비교될 수 있겠어? 하지만 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리나 코스타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학습자들이 한글을 사용해서 단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습득했대요. 2주라고요, 르블랑 박사님. 저는 논문을 내려다보며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전체 경력이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기반해 있었지만 그것들의 반복된 실패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답을 찾기 위해 한국 방식으로 눈을 돌린다는 생각은 불편하고 거의 부끄럽게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하얀 셔츠 칼라를 바로 세우고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상하이 스카이라인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오래된 사원들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 도시 곳곳에 변화가 있었어요. 아마도 제 연구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좋아. 마침내 리에게 돌아서서 말했어요. 이 접근법을 알아보자. 하지만 신중한 테스트와 명확한 결과 측정을 원해. 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르블랑 박사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제 결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이 한국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그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다음 날, 저는 제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진짜 도전에 직면했어요. 흰 머리가 섞인 연장자 동료인 창 위안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죠. 그의 얼굴은 분명한 불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크, 정말로 외국 문자 체계를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사용해왔어. 외국 방법을 들여오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줄 거야. 저는 그의 우려 중 일부를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더 똑바로 서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실험일 뿐이야. 창,
제가 설명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될 거야. 하지만 저는 걸어가면서도 어려운 질문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만약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이 한국 문자 체계가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실패한 곳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과학자로서 제가 믿었던 것에 도전이 된다 하더라도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간단한 실험이 단지 교육 방법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오랫동안 가졌던 편견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바꾸기 시작할 줄은 몰랐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주 후면 우리는 첫 번째 성인 학습자 그룹과 함께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준비할 것이 많았고 시간은 많지 않았죠. 제가 준비가 됐든 아니든 이 여정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실험 첫날, 교실은 좀 더웠어요. 농촌 지역에서 온 20명의 어른들이 작은 책상에 앉아 긴장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연필을 만지작거리고 다른 사람들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걱정이 교실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실험에 대해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지만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더 쉽게 읽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볼 거예요. 저는 한국이나 한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가 한국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대신 우리가 말할 때 입이 소리를 내는 방식과 일치하는 특별한 소리 기호라고 불렀어요. 교실 벽에는 기본 기호들을 보여주는 밝은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리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해 놓았죠. 그는 문 근처에 서서 들뜬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창 위안도 교실 뒤에서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첫 주는 어려웠어요. 많은 학생들이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진 손을 가진 한 여성이 둘째 날에 손을 들었어요. 저는 56살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에 3번이나 읽기를 배우려고 시도했어요. 매번 포기했죠. 이번에는 왜 다를까요? 저는 완벽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 방법이 더 쉽게 설계되었다고 약속했어요. 속으로는 제가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우리는 기본 모음 소리부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입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간단한 기호와 연결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자와 달리 이 기호들은 각 소리를 낼 때의 혀와 입술의 위치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셋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기호들을 음절로 결합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죠. 무언가를 제대로 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나이든 농부가 첫 번째 완전한 단어를 읽었을 때 갑자기 웃음을 지었어요. 이해가 돼요. 그가 외쳤어요. 이 글자의 모양이 제가 이 소리를 낼 때 입모양과 비슷해요. 저는 제 놀라움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진행 상황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며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넷째 날 점심시간에 리가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르블랑 박사님,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셨나요? 저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몇몇 학생들이 휴대폰 주변에 모여 한국 음악 비디오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고 몇몇은 노래의 일부를 따라 부르기까지 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미 이런 쇼와 노래들에서 많은 한국어 단어를 알고 있어요. 리가 설명했어요.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숙한 단어들을 우리 수업에 포함시킬 수 있겠어요. 제 첫 생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진지한 학술 연구에 대중문화를 사용하는 것은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우리 학생들이 제가 연구했던 어떤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빨리 배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가 적힌 클립보드를 다시 봤어요. 학생들은 단 4일 만에 모든 기본 모음과 자음을 배웠어요. 이건 제 20년 문해력 연구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좋아요, 마침내 말했어요.
교육 자료에 이런 문화적 참조를 사용해 보자고요. 하지만 결과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유지해 주세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은 갈등 중이었죠. 제가 이 모든 해 동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이 한국 문자 체계가 실제로 그 설계에 있어 뛰어난 것일까요? 그 생각은 저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불러일으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창 위안이 연구회의에서 저에게 맞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우리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게 아니야. 그가 폴더를 테이블에 깔끔하게 놓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외국 글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한자를 가르쳐야 해. 우리는 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야. 제가 얼마나 방어적으로 느끼는지 스스로도 놀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초기 데이터를 보면 이 음성 시스템을 먼저 이해한 후에 한자를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제가 방금 한국식 접근법을 변호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든 말든 저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둘째 주가 끝날 무렵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몇몇은 자신만의 짧은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기본적인 한자 인식에 대해 테스트했을 때 그들은 제가 관찰했던 어떤 초보 그룹보다 더 잘 수행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교실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학생 워크북 중 하나를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한글 기호를 따라 그려보고 있었죠. 각 모양은 입이 소리를 형성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논리적인 것이었어요. 그건 우아하게 단순하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죠. 처음으로 저는 어려운 진실을 고려해 보았어요. 아마도 이 한국 문자 체계는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처럼 단순한 모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실제로 뛰어난 디자인일 수도 있겠죠. 그날 밤, 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어요. 제 휴대폰에 기본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직접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각 기호를 배우면서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테스트로의 여정은 더 많은 것이 되었어요. 제 자신의 오랫동안 갖고 있던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는 여정이었죠. 실험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났을 때 그 결과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우리 교실은 불확실함이 가득했던 곳에서 성취감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스스로 간단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부는 일반적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전통적인 한자까지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학생들이 읽기 연습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책상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가락은 자신감 있게 페이지 위를 움직이고 있었죠. 얼굴에는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이 나타나 있었고요. 6주 전만 해도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한 노인 농부가 이제는 간단한 이야기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 연구 노트의 숫자들은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실험 그룹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대조군보다 3배나 빠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고 저는 평생 믿어왔던 생각들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모두가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의 외국 방법에 대한 소문이 연구소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에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리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르블랑 박사님, 교육당국에서 다음 주의 결과 발표를 원하고 있어요. 그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험복을 바로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주자고. 저는 며칠 동안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죠. 우리 성인 학습자의 88%가 6주 안에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그 수치가 단지 32%에 불과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발표실은 심각한 표정의 관계자들과 학계 동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의심을 느낄 수 있었죠.
창 위안은 뒷줄에 앉아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제가 데이터 발표를 시작하자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먼저 한글의 기본 소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음절로 결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식이 어떻게 한자를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었어요. 한글의 음성적 특성은 학생들이 언어의 소리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글자 인식을 훨씬 쉽게 만드는 기초를 형성하는 거죠. 발표를 마쳤을 때 질문들이 시작됐어요. 일부는 우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명백히 적대적이었죠. 우리 자신의 쓰기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한 관계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5주 전이었다면 저도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눈으로 결과를 봤어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학생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문화적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문해력을 부정해야 할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이 실험을 시작할 때는 한국 방법이 중국 전통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저는 한글의 효과성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15년 전에 제가 쓴 오래된 기사를 꺼내보았어요. 그 기사에서 저는 한국 문자를 단순하고 독창성이 없는 것이라고 불렀었죠. 지금 제 자신의 말을 읽으니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어요. 지역 뉴스 매체가 우리 연구소에서 테스트 중인 논란이 되는 외국 방법들에 대한 짧은 기사를 게재했어요. 연구소 소장은 즉시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죠. 제가 도착했을 때 창 위안이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그의 평소 차분한 얼굴은 분노를 보이고 있었죠. 이건 내가 경고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난 거야. 그가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연구소에 부정적인 관심을 가져왔군. 저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관심은 불편할 수 있지만 결과는 스스로 말해줍니다. 우리 성인 학생들은 6주 만에 읽고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성공 없이 수년간 배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소장님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의 전통 대신 한국 방법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는 전통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전에는 중국 문학을 읽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거죠. 회의 후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연구소 정원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 오래된 돌길은 전통과 혁신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몇 주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일을 했어요. 한국어 교과서를 펴고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글뿐만 아니라 이렇게 효과적인 문자 체계를 만든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글자를 쓰는 연습을 하면서 저는 15세기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 문자 체계를 특별히 설계했어요. 제 페이지에 있는 우아한 기호들을 보면서 저는 마침내 그의 창조물의 훌륭함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실험은 과학적 테스트로 시작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제 전체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게 했죠.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실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에 새로운 부분을 추가했어요. 문해력 연구에서의 문화적 편향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제는 학생들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눈멀게 했던 제 자신 안의 편향까지 검토할 시간이었어요. 실험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저는 교육 관계자들 앞에 서서 우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큰 회의실은 교육부의 중요한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일부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3개월 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그곳에 서 있었어요. 제 파란 눈은 말을 준비하며 방안을 둘러보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자크 르블랑은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보다 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어른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같은 거죠. 저는 간단한 차트와 명확한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결과는 강력했죠. 성인 학습자의 88%가 이제 기본적인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단지 32%만이 이 수준에 도달했죠. 더 인상적인 것은 한글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그 후에 한자를 40%더 빠르게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한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르블랑 박사님, 이 방법을 통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퍼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건 공정한 질문이었어요. 3개월 전에 저라면 똑같이 물었을 거예요. 대답하기 전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의 공헌을 과소평가해 왔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교육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효과가 있어요. 한글 디자인의 영리함은 그것이 한국 것이라고 해서 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생각하며 방 안은 조용해져 있었어요. 마침내 수석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6개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 시험 프로그램을 승인하겠습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회의를 나가면서 리는 설렘을 거의 억누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메모를 확인하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가 말했어요. 확장된 프로그램에 더 많은 K-팝 단어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가자고, 리. 연구소로 돌아오니 창 위안이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화난 것보다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결과가 인상적이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숫자는 설득력이 있어요. 당신의 걱정을 이해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중국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가 떠난 후 저는 사무실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가 만든 연구 노트 더미와 새로운 교육 자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수년간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깊은 감정은 좀처럼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심각하게 도전받았죠. 제 책상 위에는 60대 할머니인 우리 학생 중 한 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제 여정에서 가져온 진짜 보물이었어요. 단지 더 나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 겸손에 대한 교훈이었죠. 비판적인 비평가에서 지지자로의 제 변화는 쉽거나 편안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가장 중요한 출판물이 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문해력으로 가는 다리. 중국어 읽기로의 길로서의 한글. 이제 말들이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 생각을 제한했던 편견에서 자유로워진 채로요. 계속 써나갔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은 우리가 보기를 거부했던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가려진 채로요. 가장 위대한 여정은 국가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고 속 간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창 밖으로 해가 상하이 위로 지고 있었고 하늘을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나란히 서 있었죠. 우리가 만든 교육적 접근법처럼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함께 조화롭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는 겸손함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것은 연구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이었죠.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